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국사의 길잡이 리얼히스토리의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조금 만만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분들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바로 뭐냐면 수치 체제를 깔끔하게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번 시간에 할 게 첫 번째가 여러분들 경제 들어갔으니까 수치 체제를 얘기할 건데 수치가 대동법, 영정법, 균형법 이거 설명해 주는 시간 아닌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이 조선 후기의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수치체제 있죠. 저 삼국시대부터 이걸 한꺼번에 여러분들 다 정리를 드릴 거예요. 지금 교재에는 분명히 조선 후기 것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백지 같은 거 한 장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잘 받아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에서 분명히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들 까다로워하세요. 왜냐면은 단순 암기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흐름을 제대로,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뭐가 되냐? 오늘은 자, 주제 딱 하나, 수치 체제 하나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립니다. 자, 세금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뭐가 되냐? 여러분들 조세라는 게 있어요. 조세. 자, 근데 이 조세에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조세는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땅에다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전세라고 합니다. 전세. 여러분들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땅에다 부과하는 세금을 무슨 세라고 한다고요? 전세. 다시 한번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죠. 땅에다 부과하는 세금은 무슨 세라고 한다고요? 전세. 그렇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땅에다 부과하는 세금은 무슨 세라고 한다고요? 전세. 그렇죠. 자, 그렇다면 거꾸로 묻겠습니다. 전세는 어디다 부과하는 세금일까요? 땅.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대답하죠. 전세는 어디다 부과하는 세금이라고요? 땅. 맞아요. 한 번 더. 전세는 어디다 부과한다고요? 땅.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왜 강조했는지는 조금 이따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수업 마무리 부분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전세가 땅에다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걸 모르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렇게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전세 땅에다 부과하다 보니까 이건 무엇이 필요하다? 토지대장이 필요하다. 그 토지대장을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한다? 양안이라는 게 필요하다. 양안. 알겠습니까?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 이거 다 고려 때부터 한 번씩은 해왔었어요. 자, 공물 또는 공납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자, 공물, 공납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세금인데 정부에서 이 동네에는 특산물을 얼만큼 내라라고 딱 결정을 해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가 100가구가 산다. 근데 거기가 먹는 배가 많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랬는데 정부에서 너희는 배를 100상자를 내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내면 되는 겁니까? 집집단 한 상자씩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집마다 똑같이 낸다 해갖고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호구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구세. 집집마다 똑같이 낸다라고 해갖고 호구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이 호구세는요, 이걸 걷어가기 위해서는 그 동네 몇 집이 사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그 동네 몇 집이 사는지 알기 위해서 바로 호적이라는 게 필요해요. 호적. 호적. 지금 있는 호적이랑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제 역이라는 게 있으면 역. 군역과 요역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물론 나이가 조금 다를 때도 있습니다. 16세부터 60세까지 양인 장정 남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16세부터 60세까지 양인 장정 남자가 몇 명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양인 장정 남자가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 머리 숫자, 자, 인두세, 머리 크기가 아닙니다. 머리 숫자입니다. 알겠죠? 제가 크다고 해서 저 2, 3인분 내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머리 숫자에다가 매긴다고 인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가 있냐면 이거는 그 동네 그리고 그 집에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장정 남자가 몇 명 있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뭐가 필요하다? 호적이라는 게 필요해요. 호적.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조세는요, 양안이 필요하고요. 자, 공물은 호적이 필요하고요. 역은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역시 호적이 필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시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죠. 자,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여러분들 무슨 시대가 있어요? 삼국시대가 있습니다. 삼국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시대가 있습니까? 통일신라 시대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고려시대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하죠. 여러분들 삼국시대에는 몇 세부터 조세는 무엇에 따라서? 재산 정도에 따라서 걷어가는 거예요. 재산.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많이, 그 다음에 재산이 적은 사람은 적게. 그 다음에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몇 분의 몇? 10분의 1을 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도 역시 10분의 1을 내게 해요. 이렇게 냈던 거예요. 수확량이 10분의 1. 그 다음에 공물, 공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삼국시대 보나마나 특산물입니다. 특산물이에요. 자,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특산물이 돼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도 마찬가지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들 특산물이 됩니다. 이거 똑같이 언제나 특산물로 내는 거예요. 특산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 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삼국시대에는 몇 세 이상? 15세 이상이면 된다. 그에 비해서 통일신라는 몇 세부터?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장정 남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도 16세에서 60세까지의 양인 장정 남자가 끌려가는 거죠. 자, 요거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삼국 통일신라 고려에 무엇은 다 했다. 여러분들 조세, 공물, 역까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복잡해지는 게 언제부터 복잡해지냐? 조선 전기부터 여러분들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자, 조선 전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원래는 몇 분의 몇을 냈었다? 10분의 1을 냈었다. 10분의 1은 일결이란 토지가 최대 300두의 쌀이 나니까 대충 30두, 최대 30두까지 냈었다. 헌데 누가 나오셨습니까? 세종대왕님 나오셨죠. 세종대왕님 누굴 사랑하신다? 후궁 아니라고요. 아니, 후궁도 사랑은 하셨어요. 자, 하지만 어떻게 된다? 후궁보다 백성을 더 사랑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됐냐? 이분은 이거 많다. 해갖고 줄여주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나눠줬던 것이 바로 전분 6등법. 그 다음에 연분 9등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연분 9등법에 의해서 몇 도부터 최하 4도에서 최고 몇 도까지 20도의 세금을 4, 6, 8, 10, 12, 14, 16, 18, 20 거꾸로 내려가면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풍흉에 따라서 이렇게 9단계로 냈었다. 여러분들 다들 뭐 기억하십니까?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리라 믿어요. 자, 그리고 조선 전기에도 여러분들 특산물이 많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특산물이에요. 자, 그런데 내는 특산물의 종류가 3가지 정도가 있었죠. 제일 먼저가 뭐가 있냐면 늘상 내는 곡물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공. 늘상 내는 곡물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할 때 내는 곡물 뭐가 있었습니까? 별공. 그 다음에 임금 밥상으로 올라가는 거 바로 뭐라고 합니까? 진상. 지금이야 진상이 굉장히 싸구려고 재수없어 보이지만 이 당시 진상은 최고였죠. 임금 밥상으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어요. 무엇의 폐단? 방납의 폐단이라는 게 생겼다. 이 방납의 폐단 때문에 이 특산물 가격이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200배까지 오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런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해갖고 이이나 유성룡이 무슨 법을? 수미법. 원래는 정확한 명칭은 대공수미법입니다. 곡물 대신에 쌀로 거두자라는 뜻이에요. 구하기 어려운 특산물로 구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자? 쌀로 거두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야. 자, 그랬었는데 자, 이 수미법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로 끝났죠. 누가 반대해서? 방납업자가 반대해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양반지주가 반대합니다. 아니, 수미법은 왜 양반지주는 왜 수미법을 반대했느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게 돼요. 알겠죠? 이런 게 있었다. 자, 그에 비해서 조선 전기에 또 이 역에 대해서는요. 원래는 뭐였습니까? 양인 개병이라는 거였어요. 양인 개병. 자, 양인 개병인데 군종이 2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나왔던 것이 양인 개병에서 나왔던 것이 첫 번째가 정군 또는 정남 또는 정병이라고 불렸던 인물들. 일명 어둠의 자식들, 현역들이죠. 자, 그리고 보인들은 보인 또는 봉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정군, 정남의 그 주둔 비용, 군대에 들어가는 비용 대주고 자기들은 군대 빠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군대 가기 싫다, 가기 좋다, 가기 싫어지게 되죠. 특히 뭐가 나온다? 바로 군역의 요역화라는 게 나와요. 군역의 요역화라는 건 바로 뭐가 되냐? 자, 군대라고 갔더니 뭐만 시키더라? 노가다만 시키더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군역의 요역화, 군대 더 가고 싶다, 더 가기 싫다, 더 가기 싫어지게 되죠. 자, 군대를 이렇게 더 가기 싫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나옵니까? 대타분해는 대립제. 그 다음에 뇌물 내고 빠지는 반군수포제. 자, 근세 경제 부분. 여러분들 조선전기 경제 부분을 보면 요거 다 나옵니다.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하더니 나라에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렇게 군대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그러죠. 그래갖고 나왔던 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군적수포제. 또는 다른 말로는 군포징수제라고 얘기를 하죠. 군포징수제. 1년에 평균적으로 군포 몇 필만 갖다 바치면 2필만 갖다 바치고 더 이상 군대 와라 오지 마라 오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군적수포제 또는 군포징수제가 됐던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정리해드렸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십니까? 다들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자, 이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조선 후기 가서 또 난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조선 후기 가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바로 조선
후기에 어떤 상황으로 바뀌었는지 여러분들 하나씩 정리를 하죠. 자,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일단 조세가 됩니다. 조세는 어떻게 했었어요? 연분구등법에 의해서 4도에서 20도까지 거두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헌데 문제는 임진왜란으로 땅이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황폐화되다 보니까 땅 자체에서 생산력 자체가 그리 높질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 하하년이나 아니면 하중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기껏 걷어가는 게 4도에서 6도밖에 못 걷어가죠. 그러자 정부에서는 어차피 그것밖에 못 거둘 바에는 차라리 인심이나 쓰자 해갖고 무엇을 발표하냐면 영정법이라는 걸 발표하게 됩니다. 영정법. 영정법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1결당 몇 도만 거두면 된다? 4도. 4도라면 여러분들 바로 뭡니까? 아까 봤던 연분구등법에서 4도라면 최하 세율이죠. 제일 낮은 세율이에요. 그래갖고 제일 낮은 세율만 거두면 된다. 이렇게 세율 자체를 낮춰주는 겁니다. 이러면 농민들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질 것 같다고요? 조금 이따 보시죠. 자, 일단 영정법은 조선 후기에 실시된 영정법은 인조 때 실시가 됐었는데 이거는 1결당 4도로 고정이 됐다.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자, 곡물 공납이 문제예요. 왜? 수미법이 비록 이 당시에 실패로 끝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방납의 폐단을 조선 후기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수미법의 정신을 되살려야 되겠다 해서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법을 만든다. 그게 바로 대동법이라는 거예요. 대동법. 대동법이라는 건데 이 대동법의 내용은 바로 뭐가 되냐. 자, 각 지역의 현물, 그러니까 특산물로 내던 세금을 이걸로 내게 하니까 반드시 이것만 내게 하니까 아무래도 방납의 폐단 같은 거 나왔다. 그렇다면 이걸 바꾸자. 어떻게 하느냐? 쌀로 바꾸자. 수미법의 내용이죠. 쌀로 바꾸는데 어떻게 1결당 12도 내게 합니다. 처음엔 16도였는데 나중에 이제 12도로 바뀌어요. 알겠죠? 자, 1결당 12도만 내게 하자. 그 다음에 쌀이 귀한 동네에서는 무엇으로 낸다? 삼배나 아니면 무명으로 내게 하자. 이런 얘기예요. 무명. 무명이라면 지금 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귀한 동네에서는 무엇으로 내게 한다? 화폐로 내게 한다. 화폐로. 동전으로 내게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이거는 바로 무슨 얘기가 됩니까? 자, 특산물, 물건으로 내던 거 대신에 이제 화폐, 돈이나 아니면 쌀이나 삼배, 무명은 돈 같은 거죠. 당시에 교역은 무엇으로 많이 했으니까 교류는 바로 쌀이나 삼배, 무명으로 많이 했으니까. 자, 돈이나 돈 같은 걸로 많이 내게 한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조세, 금납하라고 해요. 금납하. 여기서 금은 여러분들 money입니다. 앞으로는 세금을 무엇으로 내라? 돈이나 돈 같은 걸로 내라.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쌀, 삼배, 무명, 화폐로 대신내는 걸 자, 돈이나 돈 같은 걸로 낸다 해갖고 금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왜? 1결당 12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지주입니다. 여러분들이 1000결의 땅을 갖고 있어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 이 인터넷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1000결의 땅을 가진 대지주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동네 분들은 완벽한 퍼펙트한 소작농이야. 여러분들 동네 분들은. 그래갖고 몽땅 다 바로 여러분의 땅을 소작지로 빌려서 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런 가정이라면 여러분들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요. 뭐 그래도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1결당 12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동네 분들 땅 몇 결 가졌을까? 퍼펙트한 소작농이니까 당연히 빵결 가졌죠. 빵 곱하기 10은 얼마입니까? 빵입니다.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여러분들은 1000결을 가졌으니까 1결당 12도 하면 몇 도를 내야 됩니까? 12,000도를 내야 되겠죠. 혼자서.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무엇을 가진 사람만 이제 이 세금을 내면 된다? 땅을 가진 사람만 내면 되는 겁니다. 땅을 가진 사람. 땅을 안 가진 사람은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원래 곡물 공납은요. 원래가 뭐 집집마다 똑같이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원래는 무슨 세였습니까? 분명히 호구세였어요. 맞죠? 하지만 이제는 대동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무엇을 가진 사람만 낸다? 땅을 가진 사람만 낸다. 질문하겠습니다. 자, 땅에다 부과하는 세금을 무슨 세라고 했다고요? 전세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땅에다 부과하는 세금을 바로 땅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은 무슨 세라고 한다고요? 전세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원래 호구세였던 곡물 공납이 드디어 무슨 세로 바뀐다? 전세로 바뀐다. 그래갖고 이걸 전세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자, 조세는 전세인데 전세는 어디다 부과하는 세금이다? 땅에다 부과하는 세금은 무슨 세금이다? 전세. 대답하라고 여러분한테 강요를 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세라는 게 뭔지 모르면 절대 이 부분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합니다. 자, 이제 집집마다 내던 호구세에서 전세로 바뀌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동네 분들은 이 대동법을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자기 세금이 확 줄었죠. 빵결 가졌으니까 빵도 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세금이 확 줄었으니까 당연히 찬성하고 난리가 납니다. 바로 땅을 1000견이나 가진 대주주인 여러분들은 이 세금제도, 대동법을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하죠. 왜? 세금 부담이 왕창 느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누구의 반대에 부딪혔다? 양반, 지주의 반대에 부딪혔다요. 양반, 지주의 반대에 부딪혔다.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박람회 폐단에 대응해갖고 이이나 유성룡이 주장한 게 수미법이었어요. 대공수미법. 근데 이 수미법을 박람업자가 반대한 건 당연한 것이고요. 왜 양반 지주가 반대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무슨 법, 뭘로 바뀌기 때문에? 전세로 바뀌기 때문에 양반 지주가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법 하나 시행하는데 100년 걸립니다. 1608년에 처음 시작해갖고요. 1708년 가서야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법 하나 시행하는데 100년 걸렸다. 이게 장난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전국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왜? 어느 지역은 뺐냐? 함경도와 평안도는 인유지역이죠.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는 인유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원래가 빼요. 서울로 세금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대동법이 시행된 건 전국 모든 지역은 아니고 바로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는 제외입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데도 100년이 걸려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대동법은 어쨌든 대동법의 변화를 이해하셨다면 지금부터 대답이 될 겁니다. 자, 농민부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농민부담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 여러분들 주변에 퍼펙트한 소장농도 부담 없어졌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국가 수입은 어떻게 됐을까요? 농민 부담이 줄었으니까 국가 수입은 줄었겠죠? 아닙니다. 늘어납니다. 에이, 말도 안 돼. 농민 부담이 줄었는데 어떻게 국가 수입이 늘어요? 늡니다. 왜? 이건 세금을 깎아준 게 아니에요. 세금을 깎아주다니 무슨 얘기야? 이거는 가난한 농민들이 내던 세금을 누가 내게 했다? 돈 많은 지주들이 내게 한 거예요. 돈 많은 지주들이.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손해보는 게 전혀 없어. 거기다가 조선 후기에 개간이 진행이 됩니다. 개간이 되다 보니까 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전세다 보니까 세금 수입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국가로서는 수입이 오히려 늘어요. 자, 헌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 드라마를 봤더라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이게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한 드라마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가 입학한 후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혹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어요? 또 그런다고요. 매번 그런다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장금에 보면 우리가 볼 땐 거의 음식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예술. 우리 같으면 그냥 손으로라도 집어먹겠죠. 근데 그 왕들 입맛 장난이 아니죠. 그 예술품을 갖다 놓고 그냥 숟가락으로 그냥 살짝 떠요. 그 다음에 입에다 딱 넣고서 아주 느끼한 목소리 한마디 하죠. 맛이 좋구나. 이러면 막 해온 상궁들이 기절합니다. 자, 그런 입맛을 가진 임금인데 이제 뭐만 퍼먹여야 돼? 쌀만 퍼먹여야 돼. 쌀만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쌀밥에, 쌀국에, 쌀찌개, 쌀찜에, 쌀튀김에, 쌀볶이. 그것도 안 먹는 쌀 막 갈아갖고 입에다 막 밀어 넣어야 되겠죠.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이 왕이 먹어야 돼. 아니면 궁궐에서 써야 될 특산물들이 무지하게 필요한데 이게 안 들어온다. 그렇다면 그 특산물을 사오는 상인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대동법이 시행되고 나서 지방의 특산물이 안 들어오니까 궁궐에서 국가에서 필요한 특산물들을 이제 사다 갖다 바치는 상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상인들의 이름이 바로 공인입니다. 공인. 자, 공인은요. 대동법으로 등장한 어용상인, 국가에서 사용되던 상인이에요. 자, 그렇게 하게 되고 이 공인들은 거래 규모가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크죠. 왜? 국가에서 필요한 거 다 사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무엇이? 상공업이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거래 규모가 큰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되냐? 상공업이 발달하고 거래 규모가 큰데 여태까지 했던 거래 방식은 안 맞아. 왜? 야, 나라에서 필요하다. 비단 10,000필 준비해. 그랬더니 예, 준비하겠다. 가격 얼마야? 예, 쌀이 15만 석인데 내가 조금 이따 내가 직접 갖다 이거 깔려 죽죠, 쌀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좀 더 편리한 교환 수단이 필요해요. 자, 쌀, 삼배, 무명보다 더 편리한 교환 수단이라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화폐가 되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고 이때 전국적인 유통을 보는 화폐가 드디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상평통보라는 화폐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입니다. 대동법으로 뭐가 나왔다? 공인이 나왔다. 공인이 등장하고 나니까 뭐가 발달한다? 상공업이 발달한다. 상공업이 발달하고 나니까 당연히 무슨 경제까지 발달할 수밖에 없다? 화폐 경제까지 발달할 수밖에 없다. 이때 전국적인 유통을 받던 화폐가 상평통보다. 이건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다음이나 다음 강좌에서 제가 이 부분 써먹고 여러분들 물어볼 건데 반드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효과를 가져온 게 바로 대동법이죠.
대동법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군역이 하나 남았어요. 이제 군역 중심으로 갈 건데, 군역이 하나 남았는데, 자, 어느 집에 예를 듭시다. 자, 40세 가장이 있어요. 40세. 그리고 옛날엔 장가 빨리 갔죠. 그래갖고 20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얘가 독자다 보니까 장가를 더 일찍 보냈어. 그래갖고 3살짜리, 1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이 40살 아버지 위에가 65세 아버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위에가 90세. 어우, 할아버님 장수하셨어. 살아계십니다. 5대가 사는 집에 장난이 아니죠. 자, 근데 그 아버지 110세. 이분은 물론 돌아가셨죠. 이런 집이 있다고 칩시다. 자, 신분 일반 상민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 농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다 뺐어요. 왜 남녀차별?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남녀차별이 아니라 여성들한테는 무엇이 없었다? 군역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는 다 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집에서 군포로 내야 될 양은 몇 인분 몇 필일까요? 군포 징수제 이유라면. 자, 일반적으로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요? 16세부터 60세까지만이죠. 그러다 보니까 몇 명? 2명. 그리고 1인당 몇 필씩? 2필씩. 그러니까 몇 필? 2 곱하기 2는 4. 그래갖고 4필 내면 끝나는 집이에요. 그래갖고 4필을 딱 준비해 놨는데 어느 날 드디어 세금 고지서 왔는데 기절하죠. 왜? 돌아가셨던 이분이 살아오셨어요. 살아오셨는데 110세는 의미가 없으니까 나이가 55세로 나이가 반땅 돼갖고 살아오신 거예요. 어이가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55세 아들이 90세일 리가 없죠. 그래갖고 이분 나이도 바뀝니다. 몇 세로? 50세로. 아버지하고 아들 나이 차이가요 5살이에요. 그러니까 막 뭐래요?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집안 내력이래요. 어떻게? 45세, 40세. 아버지가 5살이, 할아버지가 10살이, 증조할아버지가 15살 위에요. 동네에서 형제관계로 알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만 정상적으로 20살이야. 자, 그랬는데 어떻게 얘가 조상님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상상이 되십니까? 16세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환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제 몇 인분이 됐습니까? 1, 2, 3, 4, 5, 6, 7. 7 곱하기 2는 몇 필? 14필. 환장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뭐라고 하느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무엇? 죽은 사람 살려내는 걸 백골징포라고 얘기를 해요. 백골징포. 백골징포라고 합니다. 죽은 해골한테 무엇을? 군포를 징수하는 거예요. 환장하죠. 그 다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얼라한테 세금을 더 걷어가는 걸 바로 뭐냐? 황구첨정이라고 해요. 황구첨정. 황구는 어린아이를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를 군정에 첨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영조 때 이건 잘못됐다. 그래갖고 바꿔라 해갖고 바꾼 것이 바로 무슨 법이 되는? 균역법이라는 게 돼요. 균역법. 영조 때 바꿨죠. 자, 균역법은 뭐냐? 1년에 2필씩 내던 거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갖고 줄여주라. 그래갖고 몇 필을 내게 합니까? 한 필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1년에 한 필로. 자, 1년에 한 필만 낸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절반이 되는 거예요. 반. 세금량이. 자, 그렇다면 농민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 대동법이 꽤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은 농민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국가 수입은 늘어난 거죠. 근데 조선 후기는요, 분명히 뭐가 무너진 상태였어? 국가 재정 자체가 박살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농민 부담을 줄여주는 건 좋지만 문제는 국가의 수입도 왕창 줄어든다라는 문제점이 생겼죠. 대동법과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갖고 무엇을 하냐면 선무군관포. 선무군관포라는 건 바로 누구냐? 일부 사학류층이 있습니다. 그동안 군포를 내지 않았던 일부 사학류층에게 한 필을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선무군관포가 뭐길래 그걸 부담하느냐? 간단합니다. 원래 벼슬에 못 나간 양반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족보에 아무 벼슬도 안 써지는 거. 자기 묘 비석에 정말로 유인 누구 유인은 그냥 유학자 공부만 하다 뒤졌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써져 있는 게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이걸 딱 판 겁니다. 국가에서. 야, 선무군관 벼슬 죽이잖아. 자, 근데 이 선무군관이 벼슬 이름은 죽이는데 솔직히 뭐 힘은 없어. 그 대신 무엇? 네 비석에다가 선무군관 누구 족보에다가 선무군관 벼슬하시 누구 야, 죽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사가. 대신 이거는 봉급도 없고 힘도 없고 니네가 오히려 한 필 내야 돼. 근데도 일부 상류층은 이걸 사옵니다. 선무군관이라 벼슬을. 그래갖고 한 필씩을 더 거두었다. 이게 바로 선무군관포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결작이라는 게 있어요. 결작. 결작은 1결당 2두의 세금을 내게 합니다. 1결당 2두.
1결당 2두라면 여러분들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주라고 그랬죠? 자, 지주고 1000개월 가졌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동네 분들 완벽한 퍼펙트한 소장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동네 분들은 빵결 가졌으니까 2두씩 내보자 빵두. 여러분들은 1000개월 가졌으니까 몇 두 더 내? 2000두 더 내야 되죠. 그렇다면 이것도 또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야? 땅 가진 사람한테만 부과하죠. 여러분들 질문하겠지만 땅에다 부과하는 세금 무슨 세? 전세. 기억하시죠? 땅에다 부과하는 전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군역 전체를 전세로 바꾼 건 아니야. 왜 아니냐? 한 필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군역의 일부를 무엇화시켰다? 전세화시켰다. 군역의 일부를 전세화시킨 게 바로 결작이두입니다. 군역의 일부를 전세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도 또 수입이 모자랍니다. 이걸로도 모자라고 무엇을 하게 됐냐? 여기 혹시 자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그 전주 이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전주 이씨. 자, 손 드신 분들 아니면 부모님의 전주 이씨가 있으자. 여러분들 부모님도 상상해 보시고 딱 친척들도 상상해 보고요. 전주 이씨가 있다 딱 봤을 때 여러분들 거울을 한번 딱 보십시오. 여러분들 고귀한 핏줄입니다. 고귀한 핏줄. 왜? 조선 왕조의 후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울 딱 보니까 왕손의 기계가, 왕손의 품위가, 왕손의 품격이 보입니까? 안 보이실 거요? 별로 안 보이실 거예요. 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원래 뭐가 있었냐면 어장세, 그 다음에 선박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염세라는 게 있었어요. 염세, 소금세야. 자, 이게 있었는데 이거는 다 바닷가에서 거두는 세금인데, 자, 어장세는 바닷가 어부들한테, 선박세는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염세는 소금. 자, 근데 이거는 원래 왕실한테 줬던 세금이에요. 왕족들한테. 야, 너희들 이 돈, 이 세금 받아가서 너희들 뭐 해라? 품위 유지하고 살아라. 품위 유지부로 지급을 했던 거야. 근데 문제는 균역법이 시행되고 나니까 영조 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국가의 세금 수입이 너무 줄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급하니까 야야야야야 몰라 니네 품위 유지는 알아서 해. 이거 이제 국가에서 가져간다 했고 국가에서 국가 세금으로 돌려놓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품위 유지비가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 화내시지 마시고요. 저도 가끔 제 안목 희생해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부족한 부분을 채웠답니다. 이게 바로 균역법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내용 이해가 되셨어요? 질문 이제 몇 가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갔느냐? 첫 번째,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은 농민들의 부담을 늘려줬다, 줄여줬다. 줄여줬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줄여줬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다른 거 아니죠? 전세화를 통해서 줄여줬어요. 왜? 영정법은 원래가 전세였으니까, 토지세니까 이건 상관없고요. 자, 대동법은 어떻게 됩니까? 호구세였던 걸 전세화시켰다. 그래갖고 땅 많은 부자들이 세금을 부담하게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균역법에서도 결작이라는 게 있어갖고 일부 전세화시켜서 가난한 농민들의 부담을, 땅 없는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애썼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갖고 농민 부담이 줄었다. 헌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됐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한국사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느냐? 솔직히 말하죠, 여러분들. 자, 영정법은요, 지주만 혜택이에요. 아니, 지주만 혜택이라니 무슨 얘기냐? 소장농들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얘기냐? 아무런 혜택이 없죠. 왜? 이건 전세입니다. 땅 가진 사람만 내는 거야. 여러분들이 1000개를 가지고 여러분들 동네 분들은 완벽한 퍼펙트한 소장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거 아니야.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동네 분들 몇 개월 가졌다? 빵개월 가졌어. 근데 올해가 무슨 해였냐? 중하년이라고 합시다. 중하년. 중하년이면 밑에서부터 네 번째 하하, 하중, 하상, 중하니까. 자, 4, 6, 8, 10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자, 1결당 10도 내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동네 분들은 빵결 가서 빵 곱하기 10에서 자, 영정법. 자, 그래갖고 원래 빵돌 냈었죠. 아니, 영정법 하기 전에도 빵돌 냈었죠. 안 냈었습니다. 저는, 아니, 여러분들은 1000결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만두를 내요. 배고파지네요. 만두를 내야 됐죠. 왜? 1000 곱하기 10은 만이니까. 만두를 내야 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야, 이제 뭐 중하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평년이 들던 흉년이 들던 1년에 1결당 4두만 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바꿉시다. 자, 이제 1결당 4두만 내면 됩니다. 여러분들 동네 분들 행복하시겠죠? 빵 곱하기 10에서 빵 곱하기 4로 빵에서 빵으로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줄긴 뭐가 줍니까? 안 줄었지? 낼 게 없는데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원래 올해가 중하년이었다면 자, 만두를 내야 됐었는데 어떻게 내냐?
1결당 4두만. 그렇다면 4,000두만 내면 되죠. 그렇다면 어디요? 무려 6,000두의 절세 효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지주만 혜택이에요. 소장농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율을 줄여줬다는 이유로 잡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 잡세 비율이 오히려 영정법의 1결당 4두보다 더 많아. 거기다가 또 하나 뭐가 됐냐 여러분들. 이 잡세는 소장농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정법에 의해서는 농민의 부담은 줄어들 게 없습니다. 별로. 땅이 없는 농민이라면 오히려 늘어나요. 자, 그에 비해서 대동법 효과는 분명히 컸어요. 근데 이왕 없어지면 깔끔하게 없어지면 좋잖아. 상공이라는 거, 늘상 내는 건 없어진 거 맞습니다. 이건 좋았어요. 매년 내던 공물은 없었어요. 하지만 특별할 때 내는 별공하고 임금 밥상으로 올라가는 진상하고는 아직도 남아있어서 농민의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균역법. 이건 잘못 찍었습니다. 뭘 잘못 찍었느냐. 이 집은 2필씩 내도 별 부담 없는 집이에요. 원래는. 왜? 2필씩 내도 정확하게 내게 한다면 몇 필만 내면 되는 거니까 4필만 내면 되죠. 2인분. 근데 국가에서 발표해서 나누기 2는 하든 7 그러죠. 4 나누기 2가 7이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들 백골징파 없어지지 않았죠. 환구첨정 없어지지 않았죠. 진짜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데 그거에 대한 개혁 내용은 없었다. 워낙 영조의 뜻이 강경했기 때문에 잠깐 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부터 다시 이런 비리가 부활하게 되죠. 그러니까 농민 부담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4 나누기 2가 7이 되는. 왜? 1, 2, 3, 4, 5, 6, 7. 알겠습니까? 이런 비리가 아직도 남아있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여기는 4도. 여기는 12도. 그 다음에 여기는 무엇? 2도. 이건 원래가 이건 전세입니다. 갑자기 목이 가네요, 여러분들. 전세입니다. 전세라면 땅을 가진 지주만 부과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왜? 아무래도 지주랑 소장농이 계약할 때는요, 여러분들 지주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역할 해보죠. 제가 지주예요. 여러분들이 소장농입니다. 딱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한테 소장농 전략은 딱 잘라주고 그 다음에 세금 다 내고 하면 난 뭐 먹고 사냐. 좀 그렇지 않냐? 계약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여러분들 아니 근데요 저기 전세는 원래 지주님께서 내시는 그래? 넌 다음에 보자. 계약은 무슨 놈의 계약이야. 다음에 보자 했는데 또 딴 사람이 뭘 합니까? 그냥 제가 내게 그렇지 내가 너랑 계약할게. 바로 뭐냐 지주들이 이 4도 12도 이 2두라는 전세를 누구한테 미루기 시작한다? 바로 소장농한테 미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장농의 부담은 줄어들었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게 바로 조선 후기. 그러니까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 나오긴 했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됐다 못했다 못됐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고대부터 해갖고 어디까지? 이 조선 후기까지 몽땅 다 세금제도 수치체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필기를 잘 해놓으시고 요걸 읽을 수 있다면 한 문제는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을 해두셔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정리했으니까 잘 보시고요. 일단 이걸 지워놓고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주제였죠. 다른 거 아니라 수치체제였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지 이제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가해 시행 과정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지도와 같이 가해 제도가 확대 실시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해갖고 나와 있는데, 자, 시작이 경기도. 자, 경기도에서 광해군 주기년 1608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완성이 된 게 숙종 34년 1708년이에요. 몇 년 걸렸어요? 정확하게 100년 걸렸습니다. 이 법 하나 시행하는데. 자, 100년 걸린 법이라면 여러분들 무슨 법인지 알고 있죠? 바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이 왜 100년이나 걸렸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누가 반대해서? 권력을 가진 양반 지주가 반대해서. 왜 양반 지주가 반대했냐? 원래 공물 공납은 무슨 세였는데? 호구세였는데 무슨 세로 바뀌었다? 전세로 바뀌었다는 게 전세. 그렇다면 여러분들 찾으십시다. 자, 가는 곡물을 현물 대신 쌀로 징수했고 여기서 이미 무엇이라는 거 기억에서 이미 대동법이라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반대한 건 없습니다. 과세 기준도 가오에서 여러분들 과세 기준도 가오에서 토지 결수로 바뀌어 여러분들 바로 지주의 부담이 늘었다. 그러니까 양반 지주는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답은 니은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되고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1결당 쌀 12두를 처음에는 16두를 납부하게 되어 종전에 비해 가벼워졌다. 농민들은 가벼워졌다. 이건
뭐 특별히 양반지주가 반대할 이유는 못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 토지가 없거나 영세한 농민은 일단 이 부담에서 벗어났다. 그 다음에 또 쌀을 납부하기 어려운 지방에서는 포, 목, 전 등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의 급납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여러분들 다 맞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그건 바로 무엇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틀린 문장을 찾는 건데 여기서는 틀린 문장을 찾는 게 아닙니다. 왜 양반지주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느냐? 그걸 찾으란 문제여서 오히려 많이 헷갈려 했던 분들이 꽤 있었던 문제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자, 대동법에 대한 이해 갖고 계신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문제가 됩니다. 자, 밑줄 그은 이 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갖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영의정 김상철의 아래기를 이 법을 시행해 온 지 이미 30여 년인데 법이 오래되자 폐단이 생겨 13만에서 14만량에 이르던 어염세가 여러분들 어염세란 말이 나왔어요. 어장세와 염세가 되겠죠. 자, 지금은 8, 9만 량이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선대왕께서 자, 선대왕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정조예요. 정조의 선대왕이라면 영조가 되는 것이고 영조 때 어염세가 들어갔다면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균역법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균역법에 대한 얘기.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상공과 별공으로 나누어 거두었다. 여러분들 균역법이라면 기억하죠? 이건 군역에 관한 겁니다. 균역법은. 자, 근데 상공과 별공에 관한 거라면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됩니까? 공물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해당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를 기준으로 공물을 징수했다. 여러분들 역시 이거가 되니까 공물에서 토지. 자, 호구세에서 무엇으로? 전세로 바꿨으니까 이건 바로 공물하고 관련된 대동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해당 안 됩니다. 수확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징수했다. 여러분들 이건 조세요, 조세. 자, 군역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에 결작미를 여러분들 결작이라면 균역법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뭐 1년에 한 필로 줄여준 대신에 그거 보완책으로 선무공간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습니까? 자, 결작미 그리고 하나다가 어장세, 선박세, 염세를 국가 수입으로 돌려놓는다. 그러니까 요거 맞네요. 균역법하고 관련된 거. 토지 비옥도와 풍용 정도에 따라서 조세 액수를 여러분들 조세에 관련된 거고 이건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에 관련된 거죠. 조선정기.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이 안 되죠. 정답이 되는 건 4번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들 수치체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정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 이 부분은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경기에서 한 부분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게 꽤 있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근세에서는 제가 토지제도를 한꺼번에 정리해드렸던 적 있죠. 이런 수업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수업이고 한 번 제대로 들음으로써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한꺼번에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잊지 마시고 또 한 번 강하게 복습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완전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번 강좌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